심장이 멎을 듯 떨리는 면접날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 이서준은 외모 때문에 항공사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누나와 살며 책임감과 성실함이 몸에 밴 그는 국내 최고 에어코어 항공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서준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가 꿈에 그리던 에어코어 항공의 최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흰색 셔츠는 어젯밤 3번이나 다림질했고 검은색 구두는 반짝거릴 정도로 닦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정돈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준은 출근하는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서 자란 그들에게 이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나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내 동생 실력이면 당연하지. 거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서준은 지난 3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 회화, 서비스 매너, 응급 처치법까지 그는 항공 승무원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서준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가슴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죠. 면접장까지는 30분 거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했으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서준은 이어폰을 꺼내 영어 인터뷰 예상 질문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중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과 함께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도보로 5분.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생겼습니다.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서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강남역 육교를 건너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바뀔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면접 장소를 향해 걷던 그때였습니다. 인도 한쪽에서 허름한 외투를 걸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모른 척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서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죠.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노인을 돕는다면 정성 들여 준비한 옷이 망가질 테니까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결국 서준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7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의 얼굴은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약 가방에 노인의 말에 서준은 재빨리 낡은 가방을 뒤져 니트로글리세린 약병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에게 약을 먹인 후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종이가 다 젖겠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서준은 주저없이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을 비닐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리어카가 기울더니 폐지 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진 폐지들. 서준은 무릎을 꿇고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바지 무릎이 찢어지고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셔츠에 얼룩이 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생계가 달린 폐지들을 모두 주워 담은 후 주변 가게 처마 밑으로 리어카를 옮겼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자네 같은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 노인의 감사 인사에 서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양말이 축축하게 발을 감싸고 구두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셔츠와 바지는 엉망이 되었고 손은 거친 종이에 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모양이구먼. 서둘러 가게. 노인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면접 장소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죠. 에어코어 본사 로비는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서준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서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8층 면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흐트러졌고 셔츠는 얼룩덜룩했으며 바지 무릎은 찢어져 있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자 5명의 면접관이 길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 앉은 여성이 서준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준 씨 맞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이 자리에 앉자 맞은편의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읽혔죠. 차유라 부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서에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서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는 길에 쓰러진 노인분을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공사 승무원은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유라 부장이 서준의 말을 자르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거지 몰골로 무슨 손님을 맡겠다는 건가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머지도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보다 서비스 정신과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이서준 씨, 지금 면접관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건가요? 차유라 부장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규정과 표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그 기본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죠. 수치심이 서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에서 굴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면접은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평소라면 최소 30분은 진행되었을 면접이었습니다. 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면접관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매일 아침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까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면접에서 보였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누나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젓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누나는 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잖아.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서준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그런 상황에 휘말린 것이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주의였을까요? 노인을 도운 것을 후회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꿈을 앗아간다면 어떨까요? 8일이 지난 아침, 마침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에어코어 인사팀.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놓치고서야 메일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서준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불합격. 단 한 단어가 그의 3년간의 준비와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역 근처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 전 그 운명의 날 노인을 만났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움이 결국 실패로 이어졌구나.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서준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 고개를 돌리자 지난주 만났던 그 노인이 리어카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서준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자네였군. 지난번에 도와줬던 청년 말일세. 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리어카를 세우고 서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자네가 생각났네. 이 노인을 도와주느라 뭔가 중요한 일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 서준은 조금 놀랐습니다. 노인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걱정했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청년이 요즘 드물다네. 노인이 잔주름이 가득한 눈가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자네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 정말 고맙네. 서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날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준은 노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혜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보다 자네는 어떻게 됐나? 그날 급한 일이 있어 보였는데.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항공사 면접이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느라 옷이 망가졌고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구먼.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서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을 향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혼란스러웠죠.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에게 솔직하지 못해 미안하네. 내 이름은 한도윤이라고 하네. 에어코어 항공의 창립자지.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어코어 항공의 창립자이자 회장. 그가 바로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서준은 말문이 막혀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하군. 한도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매년 나는 이렇게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사람들을 관찰하네. 진짜 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서준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사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고맙네. 이서준 군, 자네는 내가 직접 찾아낸 사람일세. 한도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한도윤 회장의 제안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리무진에 올랐고 차는 곳 에어코어 본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윤 회장은 서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년 노인 분장 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인성을 가진 인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은 단순히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나? 모든 면접장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순간을 기록하지.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굴욕적인 면접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녹화 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네. 에어코어 본사 30층 한도윤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 속에서 서준은 자신이 일주일 전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건물 안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게나. 한도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나? 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는 동안 한도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것을 보게. 화면에는 면접실 내부가 비춰졌습니다. 각도로 보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인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준이 면접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바지, 축축한 구두. 그날의 참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은 괴로웠지만 서준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블랙박스일세. 모든 면접, 모든 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되지. 한도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투명성이 내가 이 회사를 50년간 이끌어온 핵심 가치니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면접관들의 조롱과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차유라 부장의 냉소적인 표정과 비웃음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네는 그날 지원자 22명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행동한 사람이었네. 한도윤 회장이 영상을 멈추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나를 지나쳤어. 몇몇은 심지어 내가 길을 막는다며 짜증을 냈지.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상황도 모두 계획된 건가요?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심장병은 연기였지만 리어카가 넘어진 것은 실수였네. 하지만 자네는 주저하지 않고 도왔지. 옷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서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자부심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한도윤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사회 회의실로 보내게. 오늘 오후 2시 회의에서 모두가 봐야 해. 비서가 나간 후 한도윤 회장은 서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네. 외형적인 것만 중시하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잊은 것 같아. 내가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고 싶네. 서준은 한도윤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서준 군, 자네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일세. 자네와 같은 진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말이야. 한도윤 회장이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함께 참석해 주겠나? 자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좋겠네. 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란 걸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에어코어 본사 25층 이사회 회의실, 길고 웅장한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사회 맨 끝자리에는 한도윤 회장이, 그 옆에는 서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차유라 부장을 포함한 면접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홍보를 강화해야. 아닙니다. 한도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서준의 면접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차유라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냉정했습니다. 서준이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면접관들이 말을 자르고 비웃고 무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준이 나간 후 면접관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런 몰골로 지원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아?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다음부터는 외모 심사를 먼저 해야겠어요. 차유라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이 청년, 이서준 씨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인재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면접 전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한도윤 회장님인 줄 모른 채로요.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도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이 청년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의 본보기죠. 차유라 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한도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서준 씨는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리뉴얼 신설팀의 수석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면접에 참여했던 인사팀은 한 달간 고객 민원 응대와 현장 체험 근무를 통해 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유라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면접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진 대부분은 회장의 결정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침묵 속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승무원의 단정한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준 씨, 자네에게 고객 서비스 리뉴얼 팀을 맡기겠네. 우리 회사의 서비스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보게. 1호부터 한 달 후 에어코어 본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서준이 이끄는 팀은 진심 서비스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외모 평가에 치중했던 채용 시스템은 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죠. 한편 차유라 부장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한 달간의 현장 체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차유라 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직접 응대하면서 그녀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준 팀장님, 어느 날 차유라가 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제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에어코어 항공 VIP 라운지 서준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도윤 회장의 75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 취향하는 노선의 첫 운항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서준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네. 고맙네. 이서준 군,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고객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며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한도윤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증명된다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자신의 삶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아진은 15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맨 63세 은퇴 교사입니다. 교육비리 고발 중 딸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죠. 부산 여행에서 만난 가이드의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가 오랜 비극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딸의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 1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산 김해공항의 북적거림 속에서 투어 가이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여러 관광객들 사이로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어서 오십시오. 해운대 패키지 투어입니다. 그 순간 정아진은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지만 하진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요. 24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가이드 정서현. 하진의 심장이 마치 얼어붙은 듯 했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정서현의 미소, 그 눈매, 입술 모양까지 15년 전 실종된 딸 수아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옆에서 남편 이병호가 하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병호는 항상 그랬듯 과묵하게 아내를 걱정했죠. 그도 서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눈이 이상한 건가?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부부는 은퇴 후 마지막 희망처럼 이 패키지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15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맨 끝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여행이었죠. 하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병호는 소방관으로 일하다 둘 다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딸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어요. 정서연은 밝게 웃으며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손짓 하나하나가 생기 넘쳤죠. 하진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어요. 머리카락을 넘기는 습관, 말끝을 올리는 버릇, 생각할 때마다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수아가 그대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버스로 이동해주세요. 곧 해운대로 출발합니다. 하진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여보, 저 아이 우리 수아 같지 않나요? 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몇 번이고 있었죠. 하진이 길거리에서, 백화점에서, 때로는 텔레비전 속에서 수아를 봤다고 하면 병호는 묵묵히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하진은 의도적으로 서연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행 일정 설명이 끝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본명이 수아인가요? 서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정서현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직감은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맞아. 내 딸이 틀림없어.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 안, 하진은 창밖 풍경의 시선을 고정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이는 광안대교는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서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데요. 서연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하진은 그녀의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수아가 12살 생일에 받고 너무 좋아했던, 실종될 때도 착용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십자가 뒷면에는 항상 믿음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여보, 하진이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저 목걸이 봤어요? 우리가 수아에게 준 그 목걸이예요. 병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의 목걸이를 주시했습니다. 분명 비슷해 보였지만 그는 신중했어요. 확실해? 비슷한 디자인은 많을 수 있어.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건 분명 우리 수아 것이에요. 뒷면만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찬 시간, 일행은 해운대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하진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죠. 그리고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을 살펴볼 기회를 엿보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딸을 찾는 모성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진은 재빨리 서연의 작은 크로스백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평범한 소지품들 사이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죠. 웃어야 해, 수아야. 하진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어릴 적 우울할 때마다 하진이 해주던 말이었어요. 확신이 들었죠. 서연이 바로 수아라는 것을. 무슨 일 있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에 하진은 깜짝 놀라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보았어요. 죄송해요. 전 제 딸이 생각나서.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게 웃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하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혹시 15년 전에 기억을 잃은 적 있나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하진 부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도 이제는 하진의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수아라면 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병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요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서연이 검은 옷을 입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성의 태도는 위협적으로 보였고 서연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남성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을 때 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내려가 봐야 해요. 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섣불리 나섰다가 수아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병호의 말에 하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1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다시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은 서연에게 뭔가를 건네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물건을 바라보더니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하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투어는 예정대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누리마루 전망대를 거쳐 용두산 공원으로 이어졌어요. 하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관계, 고향에 대해 물었죠. 서연은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묘하게 말이 엇갈렸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있나요?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질문에 서연은 항상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진은 더욱 확신이 들었죠. 서연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투어 일행은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하진 부부는 서연을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호텔을 나서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죠. 서연은 버스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사찰로 향했어요. 바람과 평화의 절이라 불리는 조용한 사찰이었습니다. 하진과 병호는 거리를 두고 서연을 지켜보았어요. 서연은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나이 지긋한 노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위치에 숨었죠. 스님,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에서 계속 그 사람들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수아라는 이름이 자꾸 들려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이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막지 마라. 하지만 기억이 돌아올까봐 무서워요. 정하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요.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 딸이 맞아요. 수아예요. 하진이 속삭였습니다. 노승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서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면 그들은 저를. 그 순간 사찰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들이 왔어요. 서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노승은 서연을 안쪽 방으로 재빨리 인도했어요. 뒷문으로 나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겠다. 하진과 병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가서 도와야 해요. 하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소.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단단한 물체가 하진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진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병호가 소리쳤지만 곧 그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서연의 비명소리였습니다. 하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주변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손목과 발목은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자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병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맞은편 기둥에는 서연이 고개를 떨군 채 묶여 있었어요. 여보, 수아, 하진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뭐가 미안한데, 수아야, 엄마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지. 15년 동안이나. 하진의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수아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정서연이라고요. 그 순간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남성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은 하진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변했지만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 선생님,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죠. 강태우, 기억하시는군요. 영광입니다. 강태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18년 전 하진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교육 비리를 폭로하려 했을 때 그 중심에는 학교 이사장 강태우가 있었습니다. 하진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만 수아가 실종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죠.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지었지만 하진은 항상 의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납치한 거였군요. 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시했을 뿐이죠.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위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 아이를. 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처음엔 협박용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자 아이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죠. 강태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새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꽤 괜찮은 삶을 살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새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병호가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의 눈에 분노가 번졌어요. 내 놈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였어? 강태우는 무시하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늘 말을 잘 들었는데 이번엔 왜 그러니? 목걸이도 없애라고 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불꽃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기억이 점점 돌아와요. 그 여자, 그분이 제 어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헛소리. 강태우가 소리쳤어요. 넌 정서현이야.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시고 거짓말이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정수아예요. 맞죠? 하진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수아야. 넌 우리 딸이야. 강태우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군. 불행히도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어. 그 순간 병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던져 강태우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힘을 발휘한 것이죠. 강태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두 남성이 병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결박을 푸는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소방관 생활에서 얻은 기술이었죠. 수아야, 엄마한테 가. 병호가 외쳤어요. 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수아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그녀의 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서연아니, 수아는 자신도 결박을 풀어보려 했지만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강태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신고했어?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수명의 경찰관이 총을 든 채 들이닥쳤어요. 강태우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죠. 움직이면 이 여자를 쏘겠다. 강태우가 수아에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망설이는 사이 병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소방관 생활에서 다진 순발력으로 강태우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여보. 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호와 강태우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와 강태우를 제압했습니다. 병호는 옆구리를 붙잡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죠. 아버지. 수아가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수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죠. 경찰들이 하진과 수아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진은 곧바로 병호에게 달려갔고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죠? 하진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절에 노승이 신고하셨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관광객 부부와 가이드를 납치해 갔다고요. 하진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하진이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수아인가요? 저는 제 이름이 서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딸을 놀라게 해선 안 됐어요. 그래, 내 이름은 정수아야. 15년 전에 내가 12살 때 사라졌어. 수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제주도에서 자란 정서현이라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간혹 다른 기억의 조각들이 불쑥 튀어나왔죠. 그때마다 그들이 약을 주며 헛것을 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병호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우리 딸이 맞니? 수아는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12살 생일에 받은 거예요. 뒷면에는 항상 믿음을이라고 새겨져 있지. 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내가 그 목걸이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니? 수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했어요. 운동장,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서 하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수아야.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구급차 안에서 수아는 조금씩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누군가 접근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천을 얼굴에 덮었다는 것. 그리고 깨어났을 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연이라 불렀어요. 제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그들이 제 가족이라고 했죠.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속적으로 약을 먹였고 점점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년 동안 그녀의 딸은 속임수와 약물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 진짜 자신의 기억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오늘 그녀를 여기로 이끈 것이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하진은 딸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수아의 기억은 파편적이었고 정서현으로서의 삶과 정수아로서의 삶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밝은 병실. 하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병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총알은 다행히 중요한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고 의사들은
빠른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수아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의 세뇌와 약물 치료로 인한 기억의 혼란을 풀어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서연으로서의 기억이, 때로는 수아로서의 기억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하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수아야, 상담은 어땠니? 하진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인생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함께 있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내 잘못이 아니야, 수아야.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모두 강태우와 그 일당의 짓이었어.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태우는 교육비리 외에도 다양한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하진의 딸을 납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처음에는 하진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하진이 포기하지 않자 아예 수아의 정체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우리의 전부였으니까. 내 아버지와 나는 모든 가능성을 쫓았지. 매년 내 생일마다 새 전단지를 만들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단다. 그날 오후 병호가 휠체어를 타고 수아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지만 병호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호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소방서 제복을 입고 학교에 방문했던 날,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순간들, 파편적이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인 기억들이었죠. 하진은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수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강태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과 병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병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야. 납치,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세뇌, 그리고 교육비리까지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서현으로 살았던 모든 기억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제 일부인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심리 상담사는 수아에게 두 정체성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으로서의 경험과 기억도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하진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수아의 정신적 상처, 법적 절차,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많은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테리아로 들어온 병호가 하진의 생각을 깨웠어요. 그는 천천히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잠들었어요. 병호가 말했어요. 오늘은 악몽 없이 편히 잘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아를 찾은 걸까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병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찾았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수아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도 일단락되었고 강태우와 그의 일당은 구속된 상태였어요. 수아의 신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하진과 병호의 딸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하진과 병호는 수아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 준비됐니? 하진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진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병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며칠 더 머물러야 할까요? 병우가 물었어요. 수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 곳에 들르고 싶은데요. 그들은 수아의 안내에 따라 바람과 평화의 절을 다시 찾았어요. 수아는 노승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의 유일한 의지처였던 분이었죠. 절에 도착하자 노승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국 진실을 찾았구나. 노승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가족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이야. 내 마음속에 항상 진실이 있었지. 하진과 병호는 수아와 노승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노승은 수아에게 명상과 마음의 평화를 가르쳤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영적 지주였던 거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요. 서연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시달렸어요. 스님은 그때 제게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죠. 수아가 말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저를 떠나 부산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이야기했어요. 서연으로서의 기억, 투어 가이드로 일하며 좋아했던 순간들, 그리고 항상 느껴왔던 이상한 공허함까지. 가끔 바다를 보면 이상하게 슬퍼졌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바다에 자주 갔었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하진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너는 바다를 정말 좋아했어. 주말마다 해변에 가자고 조르곤 했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가 바다를 보면 슬퍼진 이유는 제 마음이 어딘가에서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부산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죠. 호텔 방에서 하진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사진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보고 싶니? 하진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학교 행사, 그것은 분명 그녀였지만 동시에 낯선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미소 지었어요. 넌 항상 웃음이 많았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웃어넘겼지. 수아는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12살의 수아가 은빛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수아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일 선물이었어. 내가 정말 좋아했지. 수아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진짜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수아인가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진과 병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병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넌 정수아야. 우리 딸이지. 하지만 동시에 정서현이기도 해. 그 모든 경험과 기억이 너를 만들었어. 넌 둘 다인 거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저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 가족과 함께 6개월 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진과 병호 그리고 수아는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수아는 공식적으로 정수아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강태우와 그의 일당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하진은 갓 구운 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병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수아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하진이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 지원서예요. 교육학과에 지원하려고요. 하진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어요. 교육학과?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녀의 딸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죠. 때로는 서연의 기억이 더 선명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수아의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 꿈을 응원한다. 병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게. 수아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수아는 의사와의 정기 상담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씩 그 감정도 누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하진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병호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 딸은 강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15년 동안 저렇게 살아남았으니까.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경험한 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진짜 자신의 모습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녁, 수아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니? 하진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이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책이라고? 병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름은 바꿔서요. 하진과 병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지지할게. 하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지만 서연으로 살던 시절에도 이어졌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로 내가 집에 돌아온 지 6달이 되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인생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정서현으로서의 경험도 내 일부이고 정수아로서의 기억도
내일보다 둘 중 하나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수아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부산의 바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았습니다. 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다음 달이면 대학 입학 시험이다. 어머니처럼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특히 어두운 시간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놀라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하진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미소 지었어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제가 실종된 지 정확히 15년 반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지 6달이 된 날이고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수아는 테이블 위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병호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정서현도 정수아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모두 가진 새로운 나로요. 하진과 병호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안았어요.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하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함께야. 병호가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 목걸이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하진, 이병호, 그리고 정수아 15년 만에 재회한 가족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